현재 바티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이자 교황의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작아서 로마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이탈리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넓은 영토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볼 수 있는 스위스 근위대만이 교황을 주로 경호하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시절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영토, 화폐, 관리, 그리고 군대를 가진 강력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들은 교황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땅들은 이탈리아 중부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정부는 마치 진짜 왕국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는 왕들과 협상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세금을 걷고 바른 지도자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울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군대의 선두에 교황의 상징이 보이면 그들이 싸우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땅, 권력, 돈, 그리고 왕국에 대한 통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의 정부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삶, 겸손, 그리고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거대한 궁전에 살고 전쟁에 개입하며 마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교황들이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7명의 교황이 연이어 로마가 아닌 아비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어진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뇽의 교황궁은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벽이 아주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중심지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의 거처로도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교황들은 여전히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영토를 계속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관리들과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로마 시민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는 오랫동안 성베드로와 교회의 지도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프랑스가 교황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끝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378년에 그가 죽자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로마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고 그는 우르반 6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추기경들은 로마 사람들의 분노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뇽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2명의 교황이 생겼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만 분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왕국들도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로마의 교황을 지지했고 다른 나라는 아비뇽의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종종 그들의 선택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과 적들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서방 대분열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치 한 조직의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 다 자신만의 관리들, 지지자들, 그리고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09년에 몇몇 추기경들이 피사에서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2명의 대립하는 교황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두 교황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2명의 교황에서 이제는 3명이 동시에 권력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교황이 있고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으며 피사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선출된 3번째 교황도 있었습니다. 각 교황은 자신만의 추기경, 자체 관리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누가 진짜 교황일까요? 만약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가 임명한 신부들과 주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 파벌 모두 서로를 교회의 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문을 품은 것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태도와 권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용감히 비판한 최초 인물 중 한 명은 영국 사제이자 신학자, 옥스퍼드 교사인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에게 있어 교황은 최고 권위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또한 교황이 모든 일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 즉 성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지나친 부와 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때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가 탐욕과 남용 속에 산다면 그의 직함만으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클리프는 일부 교황과 추기경들을 향해 매우 강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강력한 지도자에게서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에서일까요? 그의 사상은 영국에서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보헤미아, 즉 오늘날의 체코 공화국 일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사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 확산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프라하의 제롬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며 와이클리프의 편지 사본을 프라하로 가져왔습니다. 와이클리프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마치 불길처럼 그 불을 처음 지핀 사람이 없어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얀 후스였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사제이자 교사,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서의 설교가 체코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 행사와 토론이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라틴어는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얀 후스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지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어로 된 찬송가와 종교 문서도 있었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후스의 메시지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제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옷을 입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들의 행동에서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탐욕, 교회 직위의 매매, 권력 남용,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박한 삶을 일부 교황과 주교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자주 비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용해 돈을 벌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때 3명의 교황이 동시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헤미아에서 후스의 지지자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들의 눈에는 그의 사상이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 사제들의 악행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 지도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얀 후스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 동안 왕들과 교회 관계자들은 3명의 교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독일의 왕이자 훗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 지기스문트였습니다. 그는 교회 통합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혼란이 이미 유럽 전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 독일에 위치한 콘스탄츠 도시에서 대규모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에 시작되었고 매우 큰 모임이었습니다. 추기경, 주교, 신부, 학자, 대사, 왕실 관리, 상인,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온 다른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린 공의회 기간 동안 수천 명이 임시로 도시에 몰려들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콘스탄츠 전체가 준비되어야 했고 음식, 숙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제빵사, 정육업자, 어부, 상인들이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공의회는 3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상원을 끝내야 했습니다. 둘째, 교회 내의 문제와 남용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르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공의회에 소환된 인물 중 한 명은 얀 후스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존 후스에게
강력한 적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스문트는 그에게 안전하게 오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안전 통행 보장라고 부릅니다. 푸스는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콘스탄츠로 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3명의 교황 중 한 명인 요한 23세 또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재임했던 현대의 교황 요한 23세가 아닙니다. 그는 서방 대분열 시기의 교황 주장자였으며 나중에는 대립 교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이 그 대규모 모임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1414년 크리스마스 날 지기스문트가 콘스탄츠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행렬은 거리를 지나 대성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요한 공의회 세션이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한 종교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의회 내부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3명의 교황 중 누구를 물러나게 할지, 교회를 어떻게 다시 통합할지, 그리고 얀 후스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의 보호 약속을 믿고 콘스탄츠로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관계자들의 눈에는 그는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침묵시켜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콘스탄츠에 도착해 자신의 가르침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토론 대신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안전통행증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얀 후스에게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는 교황이나 신부가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르침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지만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하라는 비난은 특히 거부했습니다. 1415년 7월 6일 그는 이단으로 선포되어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공의회는 존 위클리프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유해는 파내어져 불태워졌고 재는 강에 뿌려졌습니다. 공의회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상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서로 대립하던 교황들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모든 교황 후보자들을 제거하고 1417년 11월 11일에 마르틴 5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서방교회의 분열된 지도체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헤미아에서 얀 후스는 범죄자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순교자로 여겨졌으며 후스파 운동도 이곳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에 단순히 변화를 원했던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보라이트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420년에 타보르라는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존 지스카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군대도 세웠습니다. 그의 군대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레들을 연결해서 벽처럼 만들었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석궁, 총, 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진 더 큰 군대들을 여러 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성작, 즉 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제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들도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일부 타보라이트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건 후스파는 옛적과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1434년에 그들의 주력 군대가 리파니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의 적이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성직자는 많은 평범한 후스파 신자들이 이탈리아의 일부 사제들보다 성경에 더 익숙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아에 혼란이 있던 동안 피렌체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무역, 직물, 은행업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 금화인 플로린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화폐였으며 이곳은 르네상스가 번성한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 예술, 사상을 다시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인간, 자연, 과학, 공학,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피렌체 대성당의 거대한 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공학 프로젝트였으며
인간의 새로운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드와 부유한 은행 가문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과 교회를 후원하는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은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코시모 데 메디치는 왕이 아니었지만 정치, 비즈니스, 예술, 종교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마르코 수도원 후원을 도왔고 이 수도원은 기도, 학문,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오래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 돈, 권력,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진정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산마르코 수도원에서는 르네상스가 신앙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방에는 프라 안젤리코의 프레스코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유명한 수테고지와 예수의 생애를 다룬 다른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도 그곳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삶에 비해 그 방은 단순했지만 여전히 일반 수도사들의 방보다는 더 컸습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들은 종교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과 동작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거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픔, 기쁨, 두려움을 경험하는 진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경향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에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온 인물들도 사용했습니다. 그의 프리마베라에서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렌체에서 종교적인 주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술가들과 학자들은 아름다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전 세계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메디치 가문도 많은 고대 필사본을 수집했습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이 컬렉션을 복원하기 위해 로렌티안 도서관을 설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매우 비싸고 드물었습니다. 일부 책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책상에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필사본에 다가가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이 오래된 문서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온 사상들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 재능, 신체, 존엄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예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각 작품에서는 인간의 몸이 섬세하고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술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형태를 꺼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교 예술조차도 더 일상적인 삶에 가까워졌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로 젊은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멀리 있는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아기로 표현되었습니다. 델라로비아 가문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다채로운 테라코타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루카 델라로비아가 피렌체 대성당을 위해 만든 작품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예술이 종교적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삶과 인간다움을 기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가 번영하는 동안 로마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1420년에 마르틴 5세 교황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정부는 약했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로마 포럼조차도 이제는 평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도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로와 교회, 그리고 수도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실용적인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황권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교황들은 일반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권력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술과 건축을 이용해 교회가 다시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장 큰 상징이 바로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건설은 1506년 교황 율리우스 16세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베르니니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완공되기까지 1세기 이상이 걸렸고 1626년에야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당의 크기, 돔, 조각상과 장식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분열과 쇠퇴 끝에 로마는 다시 한번 강력한 교회의 중심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교황들은 자신들을 위해 화려한 궁전과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율리우스 3세 교황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진 빌라 줄리아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질 때마다 부시 지하에서는 고대 조각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라오콘과 아폴로 벨베데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이교도 그리스와 로마에서 온 것이지만 교황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수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에게 이 조각상들은 인간의 아름다움, 힘, 그리고 신체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한 인문주의자 교황 중 한 명은 비오 2세였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전에 먼저 작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로맨틱 소설도 썼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된 후에는 그의 리더십이 더 신중해졌고 그는 자신이 예전에 쓴 글 일부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 시대에는 가족을 위해 권력을 더 남용했고 많은 친척을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족벌주의라고 합니다. 식스토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딴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르네상스 교황청의 두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큰 지원이 있었지만 가족 정치도 강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인 보르자 가문의 알렉산더르 6세 교황 때는 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교황 선출을 위해 돈과 정치적 거래를 이용해 지지를 얻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의 궁전에서 일어난 여러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들 중 일부는 보르자의 적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모두가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부패, 가족의 야망,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지나친 결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미니코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이끄는 피렌체에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지도자들, 특히 교황의 탐욕, 사치, 그리고 부패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를 벌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497년, 그의 추종자들은 허영의 화영이라고 불리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카드, 화장품, 값비싼 옷, 그리고 일부 책과 그림과 같이 사치와 죄의 상징이라고 여겨주는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사보나롤라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권위를 비판하자 그는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로마의 압력으로 인해 피렌체는 사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보나롤라에 대한 지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1498년에 2명의 동료 수도사와 함께 교수형을 당한 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부패로 고발된 교황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이후 전사 교황으로 불린 율리우스 2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군대 파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원정에 참여하여 교황령의 영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르네상스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고용해 바티칸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인 1506년에 스위스 근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이야기와 달리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현재의 스위스 근위대 제복을 디자인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교황들은 그림으로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전쟁 승리와 기독교로의 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문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광대한 영토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440년대에 인문주의 학자인 로렌초 발라가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언어 분석을 통해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쓰이지 않은 단어들이 문서에 포함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콘스탄티누스의 이야기는 예술과 선전에서 계속 사용되어 교황청의 권력을 보여주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527년에 강력한 로마의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맞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제국 군대가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지휘관들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교황을 증오하는 독일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1527년 5월 6일 그들은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바티칸에서 카스텔 산탄젤로로 도망쳤으며 높이 놓인 보호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많은 스위스 근위병들이 그의 탈출을 엄호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주 동안 로마의 대부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으며 몸값을 요구받았습니다. 교회, 집, 예술 작품들도 파괴되었습니다.
교황청의 비평가들에게 로마 약탈은 사보나롤라와 마르틴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오랫동안 예고했던 처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가 다시 우세했습니다. 클레멘트는 카를 5세와 화해했습니다. 황제는 메디치 가문이 프로렌스에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클레멘트는 1530년에 카르를 황제로 대관했습니다. 이것은 큰 파괴가 있은 후에도 지도자들이 서로가 필요할 때 동맹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약탈 이후 르네상스 예술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클레멘트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을 위해 최후의 심판을 의뢰했습니다. 이 작품은 클레멘트 교황 때 시작해 바오로 3세 교황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이제 더는 아담의 창조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그림에서 예수는 강력한 심판자로 묘사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들은 끌어올려지며 심판받은 이들은 떨어집니다. 여전히 르네상스의 특징인 세밀하고 강인한 육체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가벼움과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부패, 전쟁, 그리고 로마의 파괴 이후 메시지는 달라졌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또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돈, 가족, 그리고 정치 권력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결합될 때